마주치기도 싫어 죽겠는데 왜 자꾸 나와요? 역겨워요. 친구들 앞에서, 그것도 웃음소리 가득한 거실 한복판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퍼부은 말입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기름 냄새에 절어가며 손목이 퉁퉁 붓고 허리가 휘어져라 일해온 박정화 씨. 그 고생으로 마련한 집에서 며느리에게 들은 건 역겹다는 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도 알잖아. 걔 성격 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박정화 씨의 마음속에서 평생 참고 살아온 끈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집 주인이 누구냐? 그 질문이 모든 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남의 집처럼 내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사신 적 있으신가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박정화, 올해 77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쉰다는 단어는 늘 남의 일이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노후를 즐긴다 하지만 제 두 손은 평생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시장 골목의 작은 분식집에서 시작해 급식소와 반찬 가게까지 거치며 남들 밥을 해먹이고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불을 지폈고 커다란 솥에서 김이 오르고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옷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톱 밑은 양념과 기름때로 시커멓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냄새난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푼돈을 차곡차곡 저금했습니다. 남들처럼 투자니 주식이니 잘 알지 못했기에 그저 악착같이 벌어 악착같이 아껴 모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외식할 때 저는 집에서 된장국을 끓였고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티고 나서야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순간 버스 안에서 종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전세살이 서름은 끝났구나. 드디어 제 집이 생겼구나.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곧 다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나 혼자만 편하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들 부부는 아직도 월세방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제 아들 윤호와 며느리 선미, 그리고 아직 어린 손자는 늘 좁은 집에서 숨막히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을 함께 쓰자. 내 자식과 손주가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게 어미 된 돌이 아니겠니? 그래서 큰맘 먹고 아들 부부를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살자꾸나. 좁더라도 손주 재롱 보면서 오순도순 사는 게 내 남은 소원이야. 윤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짐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텅 비었던 집이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어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의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퇴근한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어머니 덕분에 살아요라며 고마움을 전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손자가 제 목을 껴안으며 할머니 최고라고 외칠 때면 그 순간만큼은 내 청춘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정도였지만 차츰 제게서 뭔가를 지적하고 따지는 말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도 안 만나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냥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귀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라는 비아냥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다며 분주히 움직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음식이라도 해줘야겠다 싶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선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 친구들이 오는 날이에요. 손님들 보기에 불편하니까 하루만 방에 계셔 주시면 안 될까요? 식사는 제가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아들 부부와 손주를 위해 희생하는 내가 오히려 초라한 존재로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던 며느리의 미소는 사라지고 제게 남은 건 냄새나는 짐짝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가 된 걸까? 고마운 어머니가 아니라 체면을 깎는 짐이구나. 며느리 선미가 제게 방에 좀 계셔 달라던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괜히 큰 소리로 방문을 닫거나 제 눈을 피하며 전화를 하곤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눈빛 하나로 느낄 수 있었죠. 당신은 여기 있지 말라는 신호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젊은 사람들 생활에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제 잘못인 듯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미는 퇴근하자마자 식탁에 앉더니 윤호와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 앉아 태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이가 곧 중학교에 올라가잖아요. 공부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방을 아이 공부방으로 쓰려고 해요. 어머니는 저쪽 작은 방에서 지내시면 되겠죠. 체면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작은 방으로 옮기시는 게 맞죠. 그게 어머니 자리예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방은 집에서 가장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반면 그 작은 방은 북향이라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늘 창고처럼 짐만 쌓아두던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방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내 존재를 구석으로 밀어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 안방은 내가 이 집을 살 때부터 내 자리였단다. 작은 방은 너무 습하고 어두워서.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애 공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냥 조금만 이해해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은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그날 밤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이불과 옷가지를 챙겨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이동하는 그 길이 마치 법정에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냄새가 배어있던 그 방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꼴이 됐을까?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에서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나야 하지? 그 후로 저는 정말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손주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와도 저는 문 너머에서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선미가 방문 앞에
반찬 그릇을 툭 내려놓고 갔습니다. 문을 열면 이미 며느리는 돌아서 있었고 저는 남겨진 찬밥을 홀로 먹어야 했습니다.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서 손주와 함께 앉아 있는데 퇴근한 선미가 다가와 제 앞에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안이 다 어머니 냄새로 찌들었어요. 제발 씻고 다니세요. 역겨워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냄새나는 존재, 불결한 존재.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짐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아들이 내 편을 들어주길 바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왜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하지만 윤호는 한숨만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잖아. 선미가 좀 예민해. 그냥 조금만 참아줘. 나도 힘들어. 그 대답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내 편은 없구나. 아들마저도 결국 아내의 눈치를 보며 내 고통을 외면하는구나. 결국 저는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방 안에 갇힌 채 살았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고 웃음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마운 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불편한 짐일 뿐이다. 며칠 후 제 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끙끙 앓으며 며칠을 누워 있었는데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나 좀 병원에 데려다 주겠니? 몸이 너무 안 좋구나. 하지만 선미는 친구들 앞에서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제발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날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집에서 내 가족에게 냄새 난다고 쫓겨난 순간 저는 더 이상 울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 밖으로 나와 동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겨울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이 더 아팠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내 집, 내 가정에서 내몰린 내가 결국 길바닥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잃었구나. 길바닥 벤치에 앉아 있던 그날 밤, 제 마음은 한겨울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집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 손에 밀려나 이렇게 비참하게 앉아 있다니.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고 숨은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며 가슴을 조였지만 무엇보다도 존엄을 잃었다는 서러움이 더 아팠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멀리서 들려오는 구두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 아니에요? 이런 밤에 여기 웬일이에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최 노인이었습니다. 예전에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이자 은퇴 전에는 법무사 일을 했던 분이었지요. 최 노인은 제 곁에 앉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흩어지는 동안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서름이 주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냄새난다면서 내쫓으려 해요. 아들은 제 편을 들지 않고 결국 이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내 집인데, 내 이름으로 산 집인데. 최 노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더니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여사, 그 집. 등기부등본 이름이 누구 겁니까? 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제 돈으로 산 집이에요.
순간 최 노인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집주인이 여사인데 세입자도 아닌 것들이 무슨 권리로 집주인을 내쫓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사 스스로 권리를 버리고 있으니 당하는 거지. 법적으로는 한 점도 불리할 게 없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단순한 사실인데도 그동안 저는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내 집은 내 집이었다. 내 피와 땀으로 산 집, 내 이름이 적힌 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눈치와 아들의 말 몇 마디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 노인의 권유로 노인정 근처 작은 쉼터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깔린 좁은 방이었지만 그곳에서 처음으로 나는 아직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등기부등본 좀 발급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얇은 종이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거기엔 박정화라는 제 이름이 굵고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제는 길바닥에서 쓰러지던 몸이었는데 오늘은 이 얇은 종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내 지난 세월과 피땀을 증명하는 방패이자 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따뜻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의 불. 더 이상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전날만 해도 고개를 숙이고 문틈을 보며 들어갔지만 이날은 허리를 곧게 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TV를 보며 코웃음을 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안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손으로 옷장을 밀고 이불을 안아 옮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겠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까지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했습니다. 법적 절차, 퇴거 통보, 그리고 최 노인과 상의한 방법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내 권리는 내가 되찾는다. 이제부터 내가 움직일 차례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그날부터 제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눈치를 보며 작은 방 구석에 갇힌 말 그대로 투명인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있던 옷가지와 이불을 하나씩 꺼내 들고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안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옷장도 책상도 다 밀어 넣었습니다. 이 방의 진짜 주인은 나다. 제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감각은 마치 지난 세월 잃었던 제 존재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옮기는 소리가 커지자 며느리 선미가 부엌에서 달려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방은 이제 우리 아이 공부방이 될 거라니까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곧 아들 윤호도 따라 들어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좋게 얘기해요. 이러시면 집안만 엉망이 돼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탁자 위에 탁 펼쳐 보였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선명히 박힌 제 이름, 박정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잘 봐라.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기에 똑똑히 쓰여 있다. 둘은 잠시 말을 잃고 서류를 바라보더니 이내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고작 이런 종이 한 장으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생각이었겠지. 내가 죽어야 내 몫이 생긴다고? 그런데 아직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 집은 내 소유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선미의 얼굴에 순간 불안이 스쳤지만 곧 다시 나를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못 참겠어요. 요양원 알아봤으니까 짐 싸시죠. 저희 인생에도 자유가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한 수를 꺼냈습니다. 안방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와 탁자 위에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안에는 변호사 명의의 퇴거 통보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호와 선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재산이다. 너희는 아무 권리 없는 불법 거주자일 뿐이다. 지정된 날짜까지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호가 다급히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좋게 얘기합시다. 선미도 순간 화가 나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똑똑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미 늦었다. 내가 기회를 줄 때 너희가 발로 걷어찬 게 바로 이 결과야. 이제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평생을 희생만 하던 엄마 박정화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권리를 지키는 주인 박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미는 더는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찍힌 제 이름과 퇴거 통보서의 글자들이 그녀의 허영심을 찔렀습니다. 결국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했고 윤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방구석에 갇혀 울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그들을 방으로 몰아붙이는 당당한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다시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냄새 난다고, 꼴 보기 싫다고, 방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했지. 이제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이 집에서 방에 처박혀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야.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은 처음으로 저를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쥐고 있다. 며느리 선미의 손끝에서 퇴거 통보서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동안 제게 냄새 난다던 오만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 윤호는 더 다급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집은 결국 제 거가 될 텐데 왜 지금 이러세요? 그 말은 제 귀에 더 이상 자식의 하소연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 제 희생을 당연히 여겼던
오만함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말대로라면 내가 죽어야 내가 이 집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제 그 기대는 접어라. 이 집은 이미 팔았다. 새로운 주인이 곧 들어올 거다. 너희는 이곳에 더 이상 발 붙일 자리가 없다. 그 순간 윤호의 얼굴은 허공에 금이 간 거울처럼 갈라졌습니다. 선미는 비명을 지르며 제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정신이 나갔던 게 아니다. 그게 너희 본 모습이었다.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피땀으로 마련한 집에서 집주인을 짐짝처럼 몰아내려 했던 게 바로 너희였다. 늦었다. 너희는 내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불법 거주자일 뿐이다. 며칠 뒤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오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 앞에서 윤호와 선미는 발만 동동 구르며 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울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울음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집은 더 이상 제 것도 그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타인의 소유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원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미 저는 며칠 전 제 이름으로 계약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알맞은 공간, 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제 얼굴을 스쳤을 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시간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나 박정화로 사는 시간.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나 이제 자유다. 우리 같이 여행이나 다녀올까?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반가운 웃음이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뒤 우리는 고향 근처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봤던 곳이었죠. 파도 소리가 귓가에 철썩일 때, 제 발밑 모래사장이 촉촉이 젖어올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진짜 살아있구나. 여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산행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산길을 오르다 정상에 섰을 때 저는 지난 세월 구부러져 있던 허리를 활짝 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잔소리에 고개 숙이던 제가 아니라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친구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정화야,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도 후회 안 하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이제는 없어. 오히려 알았지. 나 자신을 지켜야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나를 버리면 남도 나를 버린다는 걸. 그 말에 친구들이 박수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지며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다릅니다. 아침에는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여행 사진을 정리합니다. 낮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맛있는 음식을 사 먹습니다. 가끔은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춥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모욕당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 앞에 놓인 햇살과 바람, 그리고 웃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권리를 내어주고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말 속에 존엄과 권리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켜야만 진짜 사랑도 가능하다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박정환은 누구입니까?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 지지가 부당함에 맞서는 모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